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어젯밤엔 칼바람 부는 겨울이었습니다. 오늘 낮엔 살짝 봄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3월 창당했죠. 그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코에 술 취한 선장 윤석열이 제 발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못 주무신 분들 많죠? 국회 앞으로 달려와서 맨몸으로 장갑차와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국회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으로 달려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해버린 국회의원들이 없었더라면 오늘과는 다른 아주 끔찍한 하루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방송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긴급 편성한 탄핵 뉴스 첫 방송, 비상계엄령 국민의 눈높이로 낱낱이 파헤친다는 단순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 있지 않습니까? 비상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 대기 중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무엇을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내용 말씀 주시면 같이 방송하는 분들께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참석자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탄핵의 깃발 높이 들고 맨 앞에 서 있는 조국 대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 방송과 출연을 했고 호소력 깊은 연설로 인기가 많은 신장식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주도로 야육당이 탄핵소추안,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오늘 공동 발의했죠. 그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하고 또한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한 고발장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이규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예, 이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 분 모두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별칭 탄핵추진위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제 어떤 순간에 비상계엄 소식을 들으셨는지, 그리고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다음 행동에 옮기는데 혹시 주저함이 없었는지 조국 대표님부터 차례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12월 3일 저녁 일정이 있었어요. 저녁 일정 마치고 귀가해서 씻고, 전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방에 들어가서 전화기도 무음으로 해두고 뭐 이런 일은 하고 있는데, 아마 전화는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전혀 아예 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 방문이 열리면서 저희 아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나와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방송에 이제 윤석열 얼굴이 나오고 글자가 쫙 밑에 있는데 비상계엄이다 그래가지고 전 약간 그 순간 너무 이렇게 비현실적이어서 이게 뭐지? 예. 방송사고인가? 딥페이크로 합성한 가짜뉴스 아닌가? 이게 뭐 해킹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근데 근데 아닌 게 분명해져서 너무 놀라서 그때 전화기를 이렇게 봤더니 막 전화기에 쏟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락했더니 저희 비서관이 오고 있었고 이미 이제 그 차로 이미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준비하라는 문자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갈아입고 도착해서 바로 갔는데, 저는 맨 처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옛날 계엄령 생각이 나서, 예. 과거에 계엄령 하게 되면 의원들을 무조건 체포를 먼저 하거든요. 체포해서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데다 뭐 방송국 진주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때 밑에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현관.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거 내려가다가 잡히면 본회의장 못 가는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내려가기 전에 옷 입고 쭉 위에서 봤어요. 네. 봤더니 전혀 없어요. 사람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이상하다. 이상해.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또 나갈 때 조심했죠. 혹시나 하면 다른 데로 가려고.
전혀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저희 비서관만 모여가지고 바로 타고 복귀했죠. 국회로. 네, 국회로 바로 들어왔죠. 예. 신우현. 저는 그날 어제 사무금융노조 여수신 업종본부 분들이랑 저녁에 정책간담회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술을 좀 마셨어요.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서 장도 보고 가서 씻고 YTN을 딱 틀었는데 대통령 라이브가 딱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막 얘기를 하길래 또 저 양반 저 참 흰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문장 끝에 제가 보기엔 논리적 비약이 엄청 큰데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가 28분이었는데 바로 의원들 단톡방 저희들 텔레그램 방에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네. 그리고 2분 뒤에 30분에 제가 국회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1번으로 올리신 예, 거예요. 예, 예. 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한 속옷, 예. 양말 싸고 그리고 가방을 딱 둘러매고 밑에 딱 보고 없길래 일단 집에서 내려와가지고 큰 길로 막 뛰어갔어요. 집에서 잡히면 안 된다. 잡히더라도 국회를 가봐 잡혀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제일 많은 스타벅스 앞에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잡히더라도 사람 많은 데서 잡혀야 된다. 목격자가 있어야 네, 된다. 목격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번화한 데로 일단 뛰어가서 택시 타고 들어왔죠. 근데 마침 또 택시 기사분이 저희 당 지지자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계셨네. 한 바퀴를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는데 가다가 전화 통화하거나 뭐 이런 거 황현선 총장님이랑 통화하고 뭐 등등등 하다가 이제 와서 국회를 한 바퀴 돌아주시고 그때 마침 의원회관 뒤쪽 바로 산문인데요. 산문 쪽이 이게 좀 뚫릴 만하다라고 해서 산문에 가는데 시민들은 못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호통을 쳤죠. 경찰들한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를 못 들어가. 이게 내란죄 공범이야. 문 열어. 그 볼륨대로 해주세요. 에이, 너무 커지고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줘요, 또. 그래서, 야, 뭐 이렇게 허술하지? 그때, 야, 이거 이상하다. 허술하다. 뭔가 엉성하다. 엉성해요. 너무 엉성해. 왜 의원들을 집 앞에서 체포를 안 집 앞에서 연행을 안 하지? 그리고 소리 지르니까 문을 왜 열어주지? 뭐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바로 본회의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행될 염려가 없는 이규현 대변인. 왜 없어?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저희 당직자분들하고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좀 분위기가 되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원래 오늘 아침이 탄추위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있다 가자는 거를 아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에 와서 씻고 이제 TV를 틀었는데 약간 좀 진짜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이 이게 눈앞에서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 당황하기도 했고 또 근데 또 비상계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좀 피를 좀 뺏겨하는 게 좀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 반사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데 좀 민망한 얘기인데 사실 제가 엄초스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출국금지 사건으로 얼마나 재판받느라고 고생을 시켰어. 4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냥 집에 있어라. 제가 또 공처가다 보니까 네 하고 유산대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보였군요. 그리고 열심히 그래서 탄핵소추 안 쓰셨잖아. 결과적으로. 아니 근데 집에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그 방송 저는 봤거든요. YTN하고 연합TV에서 그게 나오길래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있으면 다른 뭐 방송 3사, 공중파 이런 데 다 중계를 하잖아요. 중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MBC는 100분 토론 예정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KBS도 다른 정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지? KBS는 적어도 이미 해야 되죠. 정권의 방송이니까 할 것 같은데 안 해서 이게 믿을 만한가? 저도 그때 텔레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나고 네. 국회로 와서 저도 담 타고 넘어오고. 예, 그러면 이 가벼운 질문이었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 먼저 예, 예. 여쭤볼게요. 3월에 창당을 했고 4월에 총선을 치렀고 그때 우리가 내건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 예, 예. 그래서 나름 성공을 했는데 그 7월에 탄핵 추진위원회 만들고 탄핵 소추안 초안 공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월 13일 날 창당 선언, 3월 3일 창당, 4월 10일 총선 이렇게 치렀는데 맨 처음에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 네. 그리고 남은 3년이 길다. 그래서 그 3년 너무 길다라는 것을 조국혁신당의 제1 슬로건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일단 속 시원한 게 있었어요. 불연하다. 불연하다.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줬다. 네. 고응이 컸었고. 근데 실제 그 조기 종식을 실제 3년을 당겨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희망사항 또는 추상적 가능성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이 많죠. 예. 그리고 저희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실제 당겨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추위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추위를 만들고 지금 탄추위 멤버들이 계신데, 근데 이런 식으로 매우 더 빨리,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쉽게 말해서 자책골로 이렇게 터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예. 우리 소점들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하면서 거기서 김건희를 통해서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많이 우리 단추 초안에 탄핵 추진 초안에 15가지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비상계엄을 내린다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탄핵 소추안 초안 공개했을 때만 해도 다른 야당들 특히 민주당 포함해서 뜨뜻미지근했잖아요. 이거 뭐지? 네. 그런데 오늘 야 6당이 네, 예. 공동으로 발의까지 성공을 해버렸잖아요. 191명이 예. 발의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우리가 당을 만들고 할 때는 국민들에게 희망사항이나 추상적 가능성으로 인식되었다면 쭉 쌓여나가고 12월 3일 전 친위 쿠데타라고 부르는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완전 달라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탄핵 발의한 것이 실제 소추가 될 것이냐, 국민의힘의 8명이 올 것인가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국민들 마음에는, 그리고 민주당 포함해서 국회 내 원내 정당들 같은 경우는 추상적 가능성이 이제 아니구나, 현실적 가능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현실적 가능성에서 이제 현실로 만들어내는 작업들로 들어간 거죠. 이제 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현실적 가능성 얘기는 조금 더 해보고 그 탄핵 소추안 초안을 우리가 11월 20일에 처음 만들어서 무려 115쪽에 달하는 그걸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 오늘 공동 발의에 성공한 탄핵 소추안과는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둘 다 탄핵 소추안이라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조국혁신당이 지난 11월 20일 날 국민 여러분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명태균 게이트 의혹 같은 그런 의혹 15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서 7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그 공동 발의된 그 탄핵소추안에는 저희가 보고 드렸던 탄핵소추안 초안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위헌 위법적인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성의 그런 내란죄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만 좀 담겨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탄핵소추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이제 심리가 진행돼야 되는데, 또 지나치게 너무, 물론 다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너무 여러 가지 의혹의 병행적으로 이제 심리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속도가 조금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야 6당이 그 부분을 갖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점이 고려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저희가 탄핵소추 그런 좀 전국을 조금 선도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너무 좀 앞서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야 6당과 대등한 지금 위치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공부가 너무 많이 돼 있는데 다른 야 5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부나 좀 실제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일단 탄핵 소추안을 야6당이 합의해서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몇 시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쓸 수 있어요? 저희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인 3명이서 새벽 한 2시부터 이게 논의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주필은 총괄 간사께서 하셨는데, 이광철 총괄 간사. 4시 반쯤에 일단 거의 완결 본 형태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손이 빠르시네. 오늘 민주당 의원들 본회의 안팎에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많이 예. 만났는데 다들 고마워하는 게 조국혁신당이 초안 만들어줘서 너무 좋았다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안 그랬으면 다시 또 작업이 늦어졌을 건데 예. 밤새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약간 에피소드 비슷하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초안을 가지고 민주당 수정 보완을 거쳐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병합해서 두 초안을 대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적으로 가자고요. 그냥 따지지 말고. 예, 그러니까 어제 사건을 하나로 집중을 한 거는 그게 워낙 명확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최소강령 최대연합 딱 명확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하니까 개혁신당까지 지금 야6당이 한꺼번에. 그래서 원래 우원식 의장까지 포함 192명인데 의장님은 이제 보통 공동발의 나서지 않으니까 191명 딱 해가지고 갖다 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사진 보면 예. 개혁신당 의원 2분 계세요. 예, 2분 계세요. 그래서 야6당인데 7명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재밌고, 뒤늦게 개혁신당이 나서다 보니까 이 워딩이 굉장히 셉니다.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윤석열한테. 천하람 의원이 예. 굉장히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작은 차이는 일단 덮어두고 일단 한 놈만 패자 함께. 우리는 그런 거죠. 칭찬해야죠. 왜냐하면 잘한다. 아니 사실은 약간 교착 국면이었습니다. 당장은 더 넓어지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넓고 충분히 뜨겁지 못한 상황이었고 특히 더 넓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교착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고민들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자기 관짝을 메고 찾아오면 관뚜껑에 못을 박아주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의무다. 이렇게 4명이서 양쪽 귀퉁이 하나씩 땅. 신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조국혁신당 대외협력위원장도 겸하고 있잖아요. 네네. 탄핵 발의 오늘 공동 발의는 했는데 됐죠.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리고 야6당이 해서 의장님은 나중에 찬석하면 192명의 찬성인데 통과되려면 200석 필요한 거잖아요. 어려움 없겠어요? 쉬운 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이제 향후 남은 절차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5일이죠. 오늘이 지금 4일 저녁이에요. 어제 계엄령을 비상계엄 선포한 지 아직 24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24시간도 안 지났습니다만은 5일 00시 10분에 본회의가 잠시 후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뒤에 본회의가 소집돼 있고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오늘 발의한 안이 보고가 됩니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 200석 이상이 이렇게 모둠 힘을 모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공 차놓고 뛸 때 이제 공통점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로벤하고 네덜란드 국가대표 로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차범근 있잖아요. 이분은 그냥 뛸 때보다 공 차놓고 뛸 때 더 속도가 빠르거든요. 11초 때 아래로 내려가요. 공 차놓고 뛰면 지금 우리 공 차놓고 뛰는 겁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의총에서 공 차놓고 뛸 거냐 아니면은 충분히 조직 플레이를 해서 프리킥 세트 플레이 할 거냐 이걸 가지고 경론을 벌였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도 공 차놓고 뛰자. 발의해 놓고 설득하자. 국민들이 그 압박을 해주실 거고 또 맨투맨으로 계속 설득해 가자라고 하는 거를 민주당이 결정을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오늘 탄핵안이 발의가 될 수 있고 공 차놓고 뛸 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그 맨 앞에서 속도감 있게 뛰는 거에는 또 조국 혁신당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 차놓고 열심히 뛰는데 국민의힘 선수들이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왜 저럽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탄핵해서 헌재로 갔다가 기각되면 자기 죽는다 이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오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진짜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삶도 박살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진짜 나이브예요. 여전히 오늘 그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야 누구 좋으라고 탄핵하니? 뭐 내란죄에 가깝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굳이 내란죄라고 얘기를 안 하고 위헌적 계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동훈은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면 위헌 위법 다 얘기를 하죠. 위헌 위법한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얘기는 내란이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 예. 근데 뭔가 누구 예. 제 목소리가 큰 겁니다. 마이크가 가까운 게 아니고 여전히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정말 이율배반적인 거죠.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가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잠깐 우리 또 시청자들의 의견 보내주고 제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GN 사용자명이 이런데 어젯밤 대표님의 사자 후 뜨거웠습니다. 또 들을 기회가 있겠죠. 나는 솔로 헌재 재판관이 6명뿐인데 탄핵 때 무슨 방도가 있을까요? 이거는 관련 질문이 있으니까 이따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과 별개로 오늘 조국 혁신당 의원 12명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김용현은 군형법상 반란죄로 고발했잖아요. 오전에 개혁신당도 같은 혐의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가 과연 수사에 나서겠는가? 소환 조사하고 구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간혹 댓글로 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선 출국 금지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망명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 한 3가지 정도의 답을 좀 주십시오. 질문이 여러 개인데 일단 그 전에 우리 유튜브 통해서 보고 계신 시민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어제 12월 3일, 12월 4일에 걸쳐서 국회 앞에 오신 시민들께 연설하면서 얘기를 할 때 꼭 12.12를 다룬 서울의 봄 영화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걸 뜨겁게 느끼시던데 우리가 1979년 12.12를 쿠데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군부의 쿠데타라고 권력을 잡기 위한 쿠데타라면 2024, 1203 같은 경우는 이미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또 진입 쿠데타거든요. 이게 속성이 기본적으로 같아. 하나는 이제 주체가 다르다는 것 있긴 있습니다만 근본은 같다고 보고요. 저는 12월 3일, 4일에 걸쳐서 있었던 일에 여기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근본적 힘은 국회 바깥에서 그 추운 날에 밤 꼬박 새시면서 계셨던 그 시민들의 힘 때문에 투표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감사 인사 꼭 제가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국회 안에서 또 지금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힘이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를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3일, 12월 4일 심야의 연설 그리고 본회의장 안에 로텐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윤석열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이제 싫습니다. 사실 피의자 윤석열인데 윤석열의 1203 쿠데타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탄핵돼야 할 불법 행위죠. 위헌 행위죠. 근데 동시에 군사형법상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에 해당되고 형법상 내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범죄인 것이고 게다가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내란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미 내란인 게 분명하고 물론 실패한 내란이기 때문에 내란 미수에 해당됩니다. 내란 미수지만 내란 미수는 지금도 수사가 가능한 범죄 종류인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내란 사건은 관할상 검찰이 아니라 국수본에 있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가장 먼저 국수본에 그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요. 남아있는 문제는 물론 국수본이 이 수사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수본 본부장이 뭐 두려움에 들 수도 있고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신당을 포함해서 정당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국수본을 압박을 해야 된다. 국수본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당장 김건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검찰에서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하는 신용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의 12월 3일에 불법 행위는 전 국민이 다 봤고 증거 영상이 다 남아 있어요. 무수한 영상과 무수한 사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앞으로 조국 신당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국 금지 막아야 됩니다. 출국금지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현 정권 하에서는 물론 수사기관인 국수본에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국수본은 아까 이 말씀드렸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법무부 감찰관이 그 법무부 장관 주최 회의로 보이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가 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항의하고 사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국무위원으로서의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범죄에 공모, 역할 분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국방부 장관 말고도 법무부 장관도 1203 276 쿠데타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지를 안 내릴 가능성이 높죠. 이전까지 포함해서 시민들께서 인지하시고 조국혁신당과 정당은 그 점을 계속 비판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참 내일 국회 국방이 있잖아요. 예. 대표님이 국방위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김용현 내일 출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김용현 장관과 지금 계엄사령관인 그 육군참모총장이죠. 박완수죠. 출석하는 거로 이름은 적혀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나오겠죠. 아니 만약 출석을 하면 그 군 형법상 반란죄 그걸로 현행법 체포해서 우리가 국수본에 넘기면 안 됩니까? 현행법은 아니죠. 이제 범죄가 종료를 했기 때문에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현행범이라서 체포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전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서 저는 체포를 못한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현장에 있는 군 경찰 관계자가 있다면 즉각 체포해서 저는 데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확인할 생각입니다. 전 어젯밤 김용현이 뭘 하고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서울의 법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보면 실은 누가 한 사람이 딱 명령을 한다고 해서 일관되게 모두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전화를 합니다. 사실 서울의 봄에 대부분의 장면은 전화통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야 니네 인력 좀 빼줘, 부대 좀 이동해줘 계속 전화하잖아요. 근데 오늘 김용현이 중과부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어젯밤에 숫자가 모자랐다. 어젯밤에 진짜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수방사하고 특전사 1사단 정도만 거기서도 소수의 인력만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전화를 하면서 군사력을 이쪽으로 끄집어 오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과부적이란 말이 나오는 거겠죠. 아주 못된. 국방부 장관은 오늘 사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이제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거겠죠. 그렇지만 탄핵소추는 못하지만 핵심적 범죄 공범들인 거죠. 윤석열의 핵심 공범이죠. 반드시 형사처벌을 해야 되고요. 전두환 노태우가 그 12.12 사건으로 이후에 재판을 받아서 최종 판결 양형이 한 명은 무기, 한 명은 17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건 미수 사건이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엄청난 중형을 받아야 될 사건이고 윤석열, 김용현 등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조국 혁신당의 빠른 탄핵소추안 준비 정말 잘했다, 고맙다 이런 의견을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신양식 의원께 여쭙게요.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그 생각을 하십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왜 어젯밤 왜 그런 거야?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는데 비상 상황이 해소된 건지 지속되고 있는 건지 저 미치광이가 다시 계엄 선포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우선 오늘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나와서 언론에 그 나온 기사를 보면 민주당이 경고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아니 그래서 실제로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느 부대를 뭐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대를 투입 못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이미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세상의 정치권에 또는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다? 이게 국정이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식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음주설, 뭐 그다음에 왜 갑자기 그러면 4시 반에 해제를 했느냐, 해제를 또 바로 받아들였느냐. 어차피 해제할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건 뭐 사후적인 얘기죠. 네, 경고하고 해제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일단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추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심리학, 병리학, 주술의 영역에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봐요. 이분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한 이 상황 종결된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소위 진짜 크레이지한 결정을 할지 오늘 밤에든 내일이든 그런 결정을 할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비상계엄의 요건이 실현되지 않았다. 요건이 안 맞는다. 즉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 그러면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전시거든요. 국지전을 통해서 전시라고 우기면서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할 가능성. 저는 그것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 신년 말씀에 약간 보태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릴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근데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즉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할 것이란 것이 12월 3일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그 인터뷰 내용이 나오던데 그 내용도 이제 국민의힘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을 보게 되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내구조가 아니다라는 동의를 하고 정상적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국정, 특히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력을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위험한 것 같고 저는 어제 12월 3일, 12월 4일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국회에 들어왔던 그 특전사 그 부대원들이 모두 플라스틱 수갑을 다 갖고 왔거든요. 의원들 체포하려고 네. 그 범죄인을 잡을 때 쫙 당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애들이 이제 그 옥신각신 끝에 놓고 갔어요. 목표는 다 체포를 하려고 했구나. 근데 체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장난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자기가 이제 뭐 하려고 했는데 풀어주려고 했다라는 것은 사후적 이게 실패가 미수로 그쳤기 때문에 사후로 하는 변명이고 실제로는 들어와서 깨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보좌진들이 정말 손가락뼈 부러지고 코피 터지고 하면 막았기 때문에 못한 거죠. 네. 이 젊은 군인들도 이게 아니다 싶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스톱을 말았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수갑을 저희를 수갑 채우려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물론 총 쏠까지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의도하는 바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겁주려고 했다, 경고 주려고 했다라고 사후 변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또는 더 미흡다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우원식 다 뭐 저도 다 들어갔겠죠. 분리시켜 놓고 그러고 난 뒤에 온갖 일을 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려고 했고 따라서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인 거고 이런 위험한 사람을 저 자리에 우리가 3년 너무 길다 그랬는데 이제 3일도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시간도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제 개헌군이 유리창 깨고 들어온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제일 가까운 공간은 대표님 방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쵸? 바로 제 옆방. 맞아요, 바로 옆방. 대표님이 그때는 본회의장에 가 계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그 동선 따라가다 보면 네. 제 바로 옆방 벽이 다 깨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촬영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한동훈 대표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 제 바로 옆방 벽을 딱 깨고 들어왔더라고요. 그 진보당 쪽 깨지고. 아, 진보당이 더 가깝다. 그쵸? 가깝기는 진보당이 네, 가깝죠. 진보당이 가깝고. 그 길을 치고 네. 들어와서 네. 이쪽을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모두 다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서 동선을 바꿔서 다른 데로 간 것 같고 네. 지금 그 들어온 부대들이 제가 보니까 그 특임단이라고 하는 팀들입니다. 네네, 특임. 특임단인데 그 번호도 있어요. 특임단들이 나왔더라고요. 특임단들이 훈련을 해서 파트별로 임무가 딱 주어집니다. 너희 조는 요거. 네. 그러면 우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옆을 치고 들어온 친구들은 아마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대표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라라는 과제를 준 것 같고 다른 팀들은 이제 국민의힘 또 다른 팀들은 이렇게 봤거든요. 헬기가 내리면서 8명씩 내렸어요. 예. 그래서 그 헬기 8명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작은 헬기. 작은 헬기이기 때문에 와서 8명이 내리고 또 내려서 계속 이제 한 팀씩 쌓이더니 그 다음에 들어와서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흩어졌어요. 동선을 보면. 예. 그러면 각 헬기 한 팀, 8명 단위로 임무가 부여된 겁니다. 근데 체포가 안 되고 다 우리가 빨리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저는 왜 다른 벽도 아니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바로 당대표실 옆을 치고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수에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하는 거지 계엄군이 30분이라도 더 빨리 국회를 치고 들어왔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막지 못하고 의원들 150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더라면 네.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손 뒤에 타서 전 손 뒤 발목해서 그 까만 플라스틱 줄로 묶여서 어딘가 네. 어디 있을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방사 지하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왜 들어가게 하지? 일단 그게 의문이었고요. 내가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잡혀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저는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문을 열어주네. 이게 뭐지?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일일이 체포하지 않고 다 모이면 한 방에 연행하려고 하나? 그런데 그랬을 또,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러지 않았을까. 케이블 타이 같은 거 다 들고, 케이블 타이형 수갑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갑이 케이블 타이 아시나요? 쭉 잡아당기면 하는 케이블 타이형 수갑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들려나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멋있게 들려나갈까? 아니, 어디까지 저항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저희 보좌관들은 덜 아프게 맞을 방법은 뭘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군인이나 경찰들이 실은, 명령을 수행을 하되, 약간 태업성 수행을 한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정의로운 태업, 예, 정의로운 태업. 소소한 저항. 그리고 그 동영상 된 거 보니까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몇 번씩 절을 하면서 가는 그 특전사 대원도 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뭐 이래저래 뭐 말들이 많고 뭐 세상 물정 모르네 많은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네. 아, 정말 정의로운 청년들. 이 많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믿어도 믿음이 아주 더 깊어졌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잠시 얘기가 새긴 했지만 이규현 대변인한테 이걸 물어볼게요. 오늘 내일이죠. 시간으로는 날짜로는 내일인데 몇 시간 뒤에 이제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가 이뤄지고
대략 금요일 정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칩시다. 국민의힘에서 일부가 올지 우르르 올지 찬성표가 많아져서 통과됐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 경찰이 내란죄 수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될 때까지 수사는 스톱이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그냥 편하게. 예. 그 내란죄는 예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직무 정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가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조국혁신당이 국가수사본부에 관련자들의 내란죄 그리고 국가반란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피의자들이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뭐 이상민 그런 좀 민간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의미가 군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이나 공수처는 이게 그 내란죄라는 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법상 어떻게 보면 약간 입법이 약간 좀 불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하면서 근데 조금 저희가 촉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란죄도 있지만 반란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반란죄는 원래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사람들이 이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 공범이 되니까 반란죄 공범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군인이 아닌 사람은 이제 민간인 경찰과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되는 것이고, 근데 군인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박안수라는 계엄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군 지휘관들, 실제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그 군 지휘관들 군인이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에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민간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 뭐 군 검찰단이라든지 뭐 군사법경찰에서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협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군인인 사람과 군인이 아닌 사람은 대질 조사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가서 뭐 대질 조사를 할 수 아니면 가운데서 하자 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된 제목이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란죄는 그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죄거든요. 심지어 예비 음모만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되는 대단히 그 무거운 죄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고발장을 받은 국가수사본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범죄 사실은. 고발장 받은 듯이. 즉각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무슨 뭐 쩔쩔매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뜨거운 감자가 그냥 그 사이에 뭐 증거는 다 뭐 사라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대단히 의문스러운데 지금 어쨌든 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자기의 즉흥적인 감정으로 오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탄핵 소추가 의결돼가지고 신속하게 직무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아울러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런 좀 위험하신 분은 신속하게 사회에서 좀 빨리 격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합동수사본부 필요하다. 맞습니다. 사안 중대하다. 긴급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된다. 그 구속해야 된다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대표님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려면 정원 9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6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두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대한민국의 운명, 온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결정을 그 6분에게 맡기는 게 합당한가, 합리적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나누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6명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저는 6명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이 군사반란죄, 내란 문제
군사반란과 내란에 해당하는 이 불법적 비상계엄 같은 경우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면 6명의 동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민주당에서 2명 추가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물론 곧 이제 인사청문회에 들어갈 건데 청문회 통과되면 임명되겠죠.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 임명을 또 미루는 방식을 설치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 윤석열은 직무 정지돼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죠. 예. 네, 일단 지금 추가로 2명이 인사 절차가 간단 말입니다. 그거 하고 탄핵 소추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은 전 탄핵 소추만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에서 10명만 온다면 그 뒤는 저는 걱정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2명이 헌법재판관으로 또 추가되니까 6명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런 이제 엄청난 결정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고 향후의 방향을 또 바꾸시는 그런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잘 보시면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했지만 그 전에 전국의 촛불 시민들이 나서서 그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 정도에 모이진 않았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이 깊습니다. 저는 일단 시급한 것은 이 위험한 사람, 불안정한 사람, 온전하지 않은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 국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즉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한편으로는 한 축으로는 탄핵의 길이 가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임기 단축 개헌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협인 이 사람을 정지시키는 것이 먼저 급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전 다양한 논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논의 중에 하나를 신장식 의원한테 여쭤볼게요. 그래서 헌재가 파면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파면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 일단 직무 정지 시켜놓고 임기 단축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국민 투표로 윤석열을 해고하고 국민 탄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국민 탄핵, 그러니까 헌재가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임명 과정부터 거쳐야 되고, 또 그 직무정지가 된 후에 또 원래는 직무정지가 되면 여기는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 상식에 맞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지,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권한대행이 제때 임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 다음에 심리 기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한 2달 반 정도,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때는 한 3달 반, 3달 남짓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그 임명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헌재에 대한 불신도 국민들이 있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소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님은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지만 고시 권력한테 맡겨도 되나? 고시 권력한테 맡겨도 되나? 다 고시 보신 분이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탄핵, 헌재 탄핵 시간 너무 걸린다. 국민 탄핵하자. 즉 임기 단축 개헌으로 쭉쭉쭉 뽑아가면 물리적으로 보면 한 2달 반이면 가능하거든요. 합의가, 정치권에 합의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200석이 필요한 거고, 국민들이 직접 임기 단축 개헌에서 하는 게 더 속도가 빠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느 한쪽으로 지금 딱 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2개를 동시에 어차피 탄핵하면 헌재 가서 추진이 되는 거니까 임기 단축 개헌이 막 속도를 내면 헌재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어느 쪽으로든 빨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개의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만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어요. 윤석열이랑 타협해갖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윤석열 빼고 달리자는 거예요. 이미 탄핵됐는데. 탄핵돼서 동작 그만. 자, 지금부터는 임기 단축 개헌 하는 거야. 요렇게 가는 게 이제 헌재 탄핵 말고 국민 탄핵.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기 전에 임기 단축 개헌 내 전제 조건은
플리바게닝 비슷하게 네 죄 다 묻지 않을게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최초에 그러니까 최초에 그렇게 나와서 그것 지금은 때문에 아예 저는 네. 이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플리바게닝을 전 해요? 장관이 고른 개인 의견을 낸 거죠. 그랬었죠. 예. 그거는 이제 미국 제도죠. 네. 우리나라에는 그건 불가능한 제도고요. 플리바게닝 없잖아요. 네, 뭐 정확한 플리바겐이 아닌데 네네. 그 유 장관께서 이제 타협. 타협하는 그런 제도가 미국에는 실제 있고 네. 우리와는 완전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고요. 네. 저는 임기 단축 개헌이건 탄핵이든 간에 이것을 선택하는 문제는 그때 상황 따라 선택이 될 건데 네. 그와 별도로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로 그럼요. 이건 전혀 다른 탄핵이 되든 개헌이 되든 간에 네. 일단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용산 그 한남동에 계신 그분이 저 감옥 가나요? 저 감방 가나요? 라고 여러 군데 묻고 있을 수 있다. 그 시청자 유튜브에 가면 많아요. 시청자 소감 좀 네,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러블리 유 용산 대통령실 자체를 감옥으로 만들면 안 되네요. 안 되나요? 시설이 너무 좋아서 안 돼. 네.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도 있을 수 있는데. 하무무님이 실질적인 계엄 선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정확한 과정 부탁드립니다. 이거 안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GHKD 이규원 대변인 볼매네 그게 무슨 말이지? 볼수록 매력. 감사합니다. 향기님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법안 진행 상황은 이거는 이따 질문 답변을 한번 들을게요. 이 최근에 변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한겨울님이 국지전을 걱정하던데 탄핵 못하면 진짜 걱정입니다. 까지 의견을 듣고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한 10분 정도 10분이 덜 남았습니다. 앞으로 답변은 조금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공통 질문입니다. 신장식 의원이 언급을 좀 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이 관심 갖는 게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를 그만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언제야? 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에 할 일이 있을 테고 나 시민, 국민, 애국 시민 난 뭘 하면 돼? 이것도 또 조언을 좀 바라는 분들이 있고요. 조국 대표님 오늘 새벽 국회 앞 연설에서 정신줄 바짝 차리고 행동하자라고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행동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통 질문이니까 대표님. 네네. 저부터 할까요? 예. 국회 앞에서 그 연설을 한번 맡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으신데 저는 지금 광화문에도 모이시고 여의도에도 모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른바 친한계 또는 반윤계 국회의원 8명이 이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탄핵을 하건 임기단축 개헌을 하건 시민들이 한동훈 대표를 많이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당사에 가시거나 네. 국민의힘 게시판에 가시거나 또는 이번 계엄 해제 관련해서 투표를 던졌던 18명의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지구당은 없네요.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잘하셨다 잘했다. 그러고, 그리고 꼭 이제 탄핵에 참여해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더 좋겠다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촛불 시위 하신 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집에서 연락하고, 예.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국민의힘이 동참하라. 예. 그래서 국민의힘 보수가 제대로 되려면 윤석열 같은 이런 범죄 집단하고는 선을 그어라. 그래야 국민의힘이 산다. 한동훈 대표가 산다.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벌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저도 취지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곡성의 박웅두 후보가 군청 사거리에서 체포하라. 내란죄 주범,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하라라고 혼자서 밤에 A4 이렇게 프린터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지고 피켓 들고 아침에 군청 앞에서 1인 시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체포해라.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실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하셔야죠. 그 다음에 7대3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 출당시키자, 탈당을 요구하자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의총에서 70%였다는 거잖아요.
출당 요구해야 된다가 30%고 그러면 그 70%에게는 압박을 30%에게는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북돋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기 지역구에 있는 분들 그 명단 18명 중에 그 국민의힘 18명 중에 자기 지역구에 있다라고 하면 격려 전화하시고요. 18명 이외의 분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됐는데 당신이 지금 윤석열 편을 들 거냐, 국민들 편을 들 거냐 하고 항의 전화, 항의 뭐 1인 시위 이런 것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7대 3입니다, 오늘까지. 3은 응원하고 7은 압박하자. 예. 이게 뭐, 사실은 저기 뭐 탄핵소추안도 그렇고, 검찰개혁 4법도 그렇고, 저희가 그 문서 작업이라 그럴까요? 너무 좀 빨리 잘하다 보니까 다른 당에서 좀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는 그런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 무슨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는 것 같다. 약간 좀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탄핵 소추가 탄핵 아니 의결이 되더라도 탄핵 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재판이 열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탄취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당에서 많이 참고할지 몰라도 결국 그 입증을 하는 주체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탄핵 사유가 있다는 것을. 그렇죠. 탄핵 재판관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치밀하게 미리미리 해야 된다. 탈취가 당하더라도. 약간 당연히 뭐 이기훈 대변인이 그 소추단에 들어가야죠.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는 그게 마찬가지로 또 이제 수사가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수사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지만 그 중간중간에 결과물을 이제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좀 그 탄핵 헌법재판관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니 빨리빨리 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 제대로 하는지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촉구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말씀하지 마세요. 네네. 예.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당원 가입 후원의 QR코드가 있습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도록 꼭 후원도 해주시고 당원 가입도 해주시고요. 그 콘서트 맨 뒤에 조용필이 나오듯이 대표님한테 두 가지 묻는 것으로 오늘 그래요. 방송 마칠까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탄핵 뒤에 정치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스스로 탄핵의 길로 걸어가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물을게요. 2016년과 비교하면 촛불이 왜 이리 타오르지 않을까? 광장이 왜 이리 넓어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도대체 탄핵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혹은 탄핵 이후에 내 삶이 나아지는 거야? 좀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조국 대표는, 조국 혁신당은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가? 또 하나는 탄핵과 내 삶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예. 조국 혁신당은 창당 그 초기부터 한 축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고 다른 한 축은 사회권 선진국을 내세웠습니다. 그 사회권이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서 알리고 있고요. 딴 게 아니라 주거 문제, 돌봄 문제, 뭐 디지털 문제, 건강 문제, 저희가 한 8개 정도의 사회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민생과 복지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서구의 복지국가 수준으로 높이자. 그 국가의 책무를 더 많이 늘리자. 이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난 뒤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조국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에 있고요. 저희 당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회권 선진국 관련된 저희의 비전과 정책이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보엽 대변인이 질문하셨던 두 번째 질문 같은 건 더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탄핵해봤자 뭐 별거 있어 대통령만 바뀌지 내 삶은 안 바뀌는데 지난번에 2016년에 해봤더니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냉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한번 항상 자성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촛불혁명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특히 전 아쉬운 게 코로나인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이후부터
거의 사회경제적 개혁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쉬웠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하는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윤석열 정권이 종식되고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비전과 어떤 사회경제적 정책을 펼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금투세 문제, 가상자산 투자 세금 문제 등 세금 문제 의견 차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논쟁이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세제 정책을 펴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주거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육아, 돌봄, 교육 어떻게 하려는 문제지? 이런 문제를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란 범죄인을 탄핵시키고 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에 대한 얘기는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되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위해서 빨리 윤석열이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사달을 내서 환율이 폭증했거든요. 확 올라갔습니다, 진짜. 그 딸내미가 지금 교환학생 갔다가 12월 달에 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확 뛰었습니다. 지금 이 양반이 지금 대통령이 있는 한 코리아 리스크는 너무나도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래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환율이 좀 안정될까요? 리스크가 일단 그 해소가 되죠. 일단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죠. 저 사람이 물러간다. 신장식 의원의 따님의 저렴한 귀국을 위해서 탄핵합시다. 예, 저희가 약속드린 시간이 10시까지였는데 살짝 넘었습니다. 어제도 못 주무셨는데 여러분들도 좀 주무셔야 됩니다. 어쩌면 춥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첫 탄핵 뉴스 어땠는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씩 나아지는 방송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